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연구위원이신 이광수 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근데 이 위원님은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시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즐겁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부동산 얘기를 하면 즐겁지 않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게 올라도 즐겁지 않고, 떨어져도 즐겁지 않고.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청취자분들한테 좀 더,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모습을 알려드리려고 자리에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냐면, 불안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좀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하락할 것 같냐? 네, 저는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내년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사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 이유, 네. 그러니까 전조 현상 이것으로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 하나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매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대로 그동안 집값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매물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매물을 측정해 보면 일종의 거래 회전율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한 단지, 아파트 단지 내 몇 채가 거래됐느냐, 이 회전율을 구해보면 불과 3, 4년 전에는 서울의 아파트에 100채당 10채 정도, 9채에서 10채 정도가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 정도 매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매물이 5채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네요. 그만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안 판 거죠. 근데 시장에 그만큼 공급이 감소했고,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수요는 있으니까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급등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만 따져보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한 달 새에 약 한 20% 정도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조금씩. 그래서 일부 지역은 또 많이 증가하는 곳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영익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본인도 이제 들으셨다고 부동산 전문가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인가요? 거래량이 그렇게 상당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게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부동산 전문가 나오시면 한번 여쭤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그게 전형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의 신호인데요. 예, 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보다 다른 수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그거를 세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30, 40대의 무주택자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게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든 차치하고 집을 없으신 분들이 집을 샀다는 거예요. 네.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서적으로 보면 그동안 집이 없던 분들이 계속 집값이 상승하니까 무주택자 집을 산 거예요. 참다가 그렇죠. 더 오를까봐.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현상하고 똑같은 게 과거에 언제 있었냐면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한 거예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까지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버티지 못하고 집을 삽니다. 네. 그런데 그게 고점 시그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 뒤로 집값이 계속 빠졌으니까요. 2013년까지. 상당히 한 6, 7년 계속 하락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6년도에 보시면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어떤 현상이 들으면 뭐 강남 아파트만 얘기 드리면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7억에 거래되다가 갑자기 11억 5천으로 상승합니다. 1년에 40%가 올라요. 엄청났네요. 네. 근데 새로운 수요들이 밀려들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갑자기 가격도 크게 상승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죠. 자산 가격, 그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 계속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수요의 마진 수요는 누구냐면 무주택 수요입니다. 마지막 참다 예. 우리 보통 영끌이라고 해서 그렇죠. 탁 끌어모아서 사는. 그렇죠. 그런 수요들이 시장에 탁 나왔다는 건 이제 앞으로 수요가 계속 감소한다는 더 이상 신호기도 살 하고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높은 가격에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건 세금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금이 과하니까. 그리고 근원적으로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장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급증한 건 이런 시장의 변곡점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고 사실 이게 어쩌면 위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까지는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이게 변곡점이 되면서 이제 정반대로 하락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고요, 시장을.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계속 내려가다가 거래량이 딱 터진다. 이럴 땐 또 반대로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다시 또 거래량이 오를 때 시장에 또 변곡점이 나타나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3년도였어요. 그래요? 네. 반대로 계속 빠지다가 2013년도에 거래량이 다시 회복하니까 그때가 정확히 사실은 바닥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혹은 뭐 최근 대비 얼마나 지금 거래량이 많아진 건가요?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에만 1만 5천 채가 거래됐어요. 6월 한 달에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천 채가 됐고요. 그리고 과거 평균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 5천에서 뭐 7천 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폭증한 거죠. 한 달에만? 3배, 2배 이상. 근데 지금 그렇게 폭증했다 갑자기 뚝 다시 또 떨어진 겁니다. 지금도 계속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상반기에 거래량이 탁 터지고 지금은 이제 줄어가는 상황?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면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거나 누군가 계속 살 사람이 있다는 건데 거래량이 확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2천 채 거래됩니다. 6월 달에는 5천 채. 15,000. 지금 2천 채에서 3천 채 정도.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부동산 상승의 끝물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제는 고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더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있었잖아요. 네. 규제 정책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런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책은 어떤 현상을 빚었냐면요. 심리적으로 더 압박만 가했어요. 빨리 사야 돼. 안 사면 큰일이야. 더 올라. 그리고 왜 정책을 할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규제를 하면 규제가 하는 데가 오히려 좋은 지역이다.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편향 같은 걸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규제가 계속 쌓이면서 이제 앞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 기본적으로 시장의 속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죠. 어떤 자산이든. 그게 그렇죠.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만큼 오르는 폭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임계점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책이 만약 가중되면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더 위험하게도 봐요. 위험하다라는 거는 그 하락폭이 클 수 있다.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물론 이거는 뭐 예상이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매물이죠.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근데 매물이 쌓이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요,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지 제가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그 삼성동에서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가 한 동을 갖고 있었어요. 아, 46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네. 엄청나죠. 그분이 사실 내년부터 보유세하고 양도세가 강화되니까 빨리 팔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46채를 누가 사줍니까? 그리고 지금 취득세가 강화돼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2채 이상 살 때는 취득세를 8% 내셔야 돼요. 기타 다른 세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를 내셔야 돼요. 애국자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의 세금 구조를 잘 보시면 양도세나 보유세였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익이든 미실현이익이든 어쨌든 이익에 기반한 세금이었죠. 근데 취득세는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일단 내고 보는 거니까.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 수요를 확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나 팔고 싶은데 투자 목적 46채를 산다는 건 누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일종의 사모펀드에 팔립니다. 근데 얼마에 팔렸냐면요. 30평짜리 아파트가 10억 8천에 팔려요. 시세는 얼마인데요? 17억이요. 그러면 40% 이상. 그렇죠.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고요. 자, 매물이 증가할 때 얼마나 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팔고 싶은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삼성동의 아파트가. 네. 네. 또 하나 지금 최근 어떤 일, 이건 뭐 실거래가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가 뭐. 이건 뉴스에다 나온 얘기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실거래가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너무 좋죠. 네. 예.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재건축이 안 되고 소송 걸리고 지연되고 이런 리스크가,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매물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요. 최근에 104.89 제곱미터 전용 면적의 아파트가 2020년 7월에 37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상당하네요. 엄청 비싼 아파트죠. 왜냐하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10월 19일 날 거래됐는데요. 34억에 거래돼요. 자, 갑자기 3, 4억이 빠지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만에. 네. 어떤 사람은 그 평생 모으기도 힘든 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막 난리잖아요. 이게 오를 때는 신문에서 계속 뭐 오른다, 평당 1억 간다, 2억 간다 막 얘기를 하죠. 떨어질 땐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충격받을까봐?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거래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112.96 제곱미터가요. 원래 43억에 거래돼요. 21층짜리가요. 21층짜리가. 근데 이게 7월에 이렇게 거래됐어요. 근데 불과 3개월인 10월 24일 날 이게 38억에 거래됩니다. 또 5억이 빠지죠. 확 빠졌네요. 5개월 만에요. 그 가격에 산 사람은 정말 속상하겠네요. 신문에서 막 이거 뭐 50억, 60억, 70억 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언론에 얘기했다가 43억에 저 샀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누군가. 근데 이게 갑자기 실거래가가 38억에 찍히는 거예요. 자, 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팔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당장 팔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게 가중되면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정말 뭐 말씀하신 한 3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표님, 근데 이게 굉장히 가격의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충격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5억짜리가 10억짜리가 되면 100%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억이 5억 빠지면 그 퍼센티지가 덜 빠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자연시장이 보면 퍼센트로 저희가 이해할 때. 그렇죠. 하락 퍼센트가 더 사실은 더 큰 건데. 절대 금액은 훨씬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금액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이것처럼 몇 억, 수억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충격이 약간 클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예, 왜냐면 내년 6월이 지나면 종부세도 훨씬 더 많이 내셔야 되고 양도세도 강화되고 이런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사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매물이 나왔는데 당장 내가 세금 좀 아껴야 돼서 매물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상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지금 강남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부 일어나고 있어요. 강남 불패라면서요. 근데 왜 5억이 빠집니까? 아니, 제가 화내는 거 아니고요. 뭐, 똘똘한 한 채라면서요. 똘똘한 한 채는 왜 빠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그 매물, 그러니까 수요가 점점 줄어가는 공급은 늘고 이런 게 가다 보면은 이제 더 이게 심하게 빠질 수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지방은 또 이렇게 막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집값을 못 잡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건 임대차 3법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시장이 매물이 확 또 감소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사시잖아요. 계약갱신 그렇죠. 청구권에서 시장에 나오는 이제는 전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전세라는 게 누군가 신혼부부가 됐든 어쨌든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이 됐든 수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또 무주택자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쨌든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되더라도 계속 시간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압박이 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나 담당자들이 그래 뭐 10채 중에 7채는 계약갱신 청구해서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죠.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 그래서 밀려나가서 집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규제 지역이 아니거나 네. 아니면 서울 외곽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김포 이런 등지. 네.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방의 일부 지역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이 오르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비규제 지역이면 대출이 가능하고 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오르는, 그러니까 연끌을 해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 때문에 집값의 흐름이 아까 우리 이제 변곡점이 벌어졌고 앞으로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다시 반전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반전이 이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심리에 쏠려서 아니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려서 차라리 집 사자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에 국한해서 이게 전반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되게 힘들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또 가격이 오르면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을 거 아니에요, 정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그 지역이 확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저희가 보는 거죠. 저희가 오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최소한 집은 3, 4년, 뭐 5년, 평균적으로 제가 통계치를 보면 7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그래야 양도세도 줄어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집을 볼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되는 거를 굉장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전부 그 취합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마음은 급하죠. 지금 이런 뭐 전세값 오르고 하니까 집을 사는 시기로 적당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을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집을 살까 고민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시장을 볼 때는 향후로 여기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럼 사실은 이 시장을 투자 목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세금 내야 되고 비용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면 사지 말아야죠. 근데 주거가 이게 아파트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잖아요. 주거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내가 살 집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나 이사 다니는 거 힘들고 집주인이 너무 괴롭혀. 그래서 나는 내 집을 사야 돼.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고민인데요. 저는 철저하게 이 시장의 변화를 읽고 투자 목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집을 살 때는 아니다. 근데 워낙 단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무주택자분들도 여기에서 영혼까지 대출받아서 집 사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영향이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주의하실 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어떤 그 추론 혹은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좀 나름 객관적인 어떤 예상을 해도 사실 좀 번번이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판단은 어쨌든 그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현재 상황은 매수의 시점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신호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좀 강조한 면이 좀 있는데요.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명확한 답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어물쩡하게 뭐 얘기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집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2006년도에 이제 하락을 그 반전이 이제 이 시작이 되고 계속 하락했다 얘기하셨잖아요. 2013년까지. 네. 근데 사실 2007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없었다 해도 그렇게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에 엄청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게 만약 발생되지 않는다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2007년도, 8년도에 그 서프라임이 발생됐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네. 근데 글로벌하게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잖아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2010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서프라임 이후에 가격 하락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런 매크로한 상황이 물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내부적인 본질적인 원인들, 그러니까 투자 수요나 아니면 매물의 증가 때문에 움직이는 동력이 훨씬 크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물론 그게 속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이게 하락하는 과정인데 그런 팬데믹 상황이 나오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본질적인 속성상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가 얼마나 큰 그렇죠. 영향이죠. 사실 제가 볼 때 서브프라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글로벌하게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돈 푼 것만 해도 몇 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매크로하게 그런 어떤 위기라 이런 것들 예측하기 힘들고 시장에 또 영향 미치는 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가능성, 그런 또 영향을 저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요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좀 유동성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물 자산들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버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죠. 그 단어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량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저금리가 상황이 아니고 저금리가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금 계속된다는 말은 5%의 금리가 5% 이자가 4%로 떨어지고 3%가 떨어지고 2% 떨어지는 게 바로 유량의 개념이죠.
근데 그냥 1%가 계속 되는 건 사실 이거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금리에서 중앙은행의 금리를 갑자기 9%로 떨어뜨렸어요. 이러면 무조건 막 가서 사야죠. 네. 이건 앞으로 계속 떨어질 테니까. 근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거나 이제 일종의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이 계속 양이 증가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유동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예금하고 사실 계속 저장해 놓고 뭔가 저장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더 떨어지기도 사실 제가 보기 힘들고, 또 그런 양이 계속 돈의 양이 증가하기도 사실 한계에 좀 도달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유동성이 저금리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어쨌건 우리 이광수 위원님의 의견은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집을.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폭의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런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일부 아파트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갑자기 모든 아파트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동시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런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부산에 얼마 올랐어. 그러게요. 부산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부산이 비규제 지역이니까 아,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규제는 지역 규제나 핀셋 규제가 되면 안 되고 범 규제가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네. 아니 부산에서 두 채 사는 사람은 착하고 서울에서 두 채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마치 저거 같아요. 예전에 그 게임 두더지 잡기. 네. 하나 때리면 족이 또 튀어나오고. 네. 시장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일으킨다는 게 만약 투자 수요로 규정한다면, 투자나 투기 수요로 규정된다면 그 투자나 투기 수요가 부산에 사든 서울에 사든 거제도에 사든 제주도에 사든 다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공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화나는 이유도 이 지점이에요. 불공평하다. 왜 우리만 규제해? 우리만 왜 나쁜 놈이야? 나도 집 없는데.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샀다고 나쁜 놈이고 이 지역에 사가면 박수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지역 규제나 핀셋 규제의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그런 이제 부산 뭐 이런 비규제 지역이다. 지역? 예, 지금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부산 가서 한 채씩 사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가격이 안 오릅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